네, 안녕하세요. 2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장 정신건강의 전반적인 개념을 다뤄보도록 할 건데, 먼저 학습 목표를 같이 보실까요? 자, 첫째, 정신건강의 정의,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둘째, 정신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지금부터 살펴보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셋째, 정신건강의 평가 기준이 되는 조건들을 살펴보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 정신건강의 의미 1강, 그다음에 2강 정신건강의 조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그 3주차 강의에 올려놨을 겁니다. 나의 정신건강 테스트 부분을 한번 해보세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정신건강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정신건강 이 단어 굉장히 많이 들으셨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라면 상당히 또 모호하고 어려운 개념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신건강의 의미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나눠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정신건강의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정신건강은 정신과 건강을 합한 개념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자, 정신건강은 정신적인 인간의 이런 만족감, 안녕과 함께 신체적, 사회적, 도덕적 건강의 개념이 모두 내포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건강의 범위 안에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신체 건강, 네, 사회적 건강, 도덕적인 건강. 이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신건강 하나만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정신적인 안정감과 함께 이러한 신체, 사회적, 도덕적 건강이 복합적으로 내포되어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큰 틀 안에서 정신건강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정신건강은요, 이제 멘탈헬스라고 해서 정신보건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정신위생이라는 용어와 혼돈되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신건강은 좀 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병에 걸리지 않으면 정신이 건강하다, 또는 병에서 회복되었다, 정신이 건강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정신건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이 최선의 기능을 발휘해서 하나의 바람직한 이성적인 이런 정신 상태를 갖추는 거. 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의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 그래서 정신건강의 요소에서는요. 다양한 측면들이 있겠지만 자기 통제, 그러니까 통제력이 안 돼서 막 분노하고 표출하고 이거는 정신건강에서 뭔가 미스가 난 부분이죠. 그다음에 늘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컨트롤 가능한가.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처, 환경에 대한 적응을 내가 얼마만큼 하는가, 또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정신건강의 정의에 따르면, 자, 기억합시다. 건강이란 단지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또는 허약하지 않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적으로도 완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태, 정신적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태, 사회적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온전히 완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정신 건강하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종합 정리하자면 정신건강이란 행복하고 뭔가 자신의 이런 삶에 만족하며 원하는 욕구, 요구들을 성취하는 것. 그래서 웰빙, 요즘에는 오히려 정신건강보다 웰빙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웰빙의 상태, 뭔가 내 심리, 정서적으로 안녕한 상태. 그 다음에 또는 정신적으로 병적인 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병적인 증세,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들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있으며 자, 독립적, 자주적이고 뭔가 생산적, 건설적으로 자신의 삶을, 생활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갖춘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 네. 그렇다면은 정신 건강의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정신 건강은 정신 질환의 반대 개념으로 대부분 이해하는데 이러한 측면은 전반적인 정신 병리가 없다면 정상 행동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측면을 네,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인간의 이런 정신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딱 극단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정신 건강은 어떤 수준인가요?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너무 극단적이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이론적인 기준일 뿐이며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근거해서는 굉장히 가치관적인 기준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상의 개념을 총 5가지의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 건강한 것이 정상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정상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이상적인 것이 정상이라는 개념을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극단에 있지 않고 뭔가 평균적인 거, 일반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하는 이런 평균을 이해하는 것이 정상의 개념이다. 그 다음에 변화의 과정이 정상의 개념이다. 그대로 예를 들자면 우울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게 계속 지속된다면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변화의 과정이 네,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화가 나야 되는데 화를 내야 되고 슬플 때 울어야 돼. 기쁠 때 웃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능 수행이 정상이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멘탈, 이런 정신의 상태에 해당되는 것들이 조절 가능하고 그렇죠? 분노가 나더라도 화가 났지만은 통제 가능하고 이렇게 기능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정상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신건강의 기준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상의 반대의 개념을 우리는 이상행동을 보인다. 이상행동이라고 하죠. 이상행동의 정의는 통계적인 기준에서부터 뭔가 일탈된 행동, 뭔가 일반 사람들과 다른 행동들, 사회적인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또는 일반인들이 정한 사회적인 규정에서 용인될 수 없는 행동들, 그쵸. 뭐 폭력이나 폭행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관적인 이런 자각 증상을 가진 행동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체크를 했을 때 우울증 같은 경우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는 타인의 판단에 의해서 "넌 좀 이상해. 요즘에 너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너 지금 계속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너 지금 계속 감정의 변화가 극심하게 왔다 갔다 해." 이런 부정적인 행동을 타인이 판단해 주는 거. 그쵸. 그러니까 상시적인 일단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우리는 이상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인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범위고요. 이거 플러스 심리학적인 어떤 측정 도구나 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도 판단이 가능하고 정신과적인 진단에 따른 이상 행동까지 포괄하는 게 우리는 이상 행동입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정신건강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는 어떨까요? 여러분, 프로이드 이 심리학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특히 정신분석학 이론을 창안하셨고, 웬만한 정신과 의사들은 이 프로이드 이론에 기반을 해서 뭐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네, 심리학자인 프로이드의 견해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그쵸. 사랑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이드가 말하는 건강한 사람은 성격의 3대 구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세 영역이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발달되면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이드, 굉장히 본능, 욕구에 의한 원초화가 너무 발달돼 있고 자아나 도덕성을 이렇게 지배하는 뭔가 인간의 가치관을 통제하는 초자아가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인 거죠. 그쵸? 이런 경우도 불균형. 그다음에 지나치게 왜 이렇게 탁
개인주의적이고 이렇게 자아로 막 이렇게 논리적인 막 이런 걸 따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 자아만 발달 많이 된 사람들, 본능을 굉장히 억제하고 네 이렇게 자신의 이런 기준, 올바른 행동들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만 강조한 사람들. 자, 그다음에 왜 수녀님들이나 종교인들 있죠? 기본적 욕구나 또는 현실 감각, 자아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이 수양을 하시는 분들, 초자아가 너무 발달한 종교인들. 사실은 이 세 가지 다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프로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으며 자아가 분명히 강해서 본능과 현실을 잘 구분하고 이들 간의 조화, 그다음 현실 세계에서의 적응을 잘 이룰 수 있고 욕구와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이드는요, 또 건강한 사람은 각 발달 단계에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의 발달 단계에서 욕구, 기본적으로 뭐죠? 네, 기본적인, 네, 그 빨기의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음식을 봤었을 때 기본적인 이런 생리적인 욕구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접어들었어요. 그쵸? 뭐 이런 저기 아동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자녀 관계, 또래 집단과의 한참 네, 이런 관계에서 뭔가 친구가 생겼어요. 이런 욕구가 충족되는 단계. 좀 더 넘어가서 이성 교제가 일어난 사춘기. 그다음에 또래 집단에서의 리더십,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충족되었었을 때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 지금 네, 대학에 오셔서 기본적으로 자아 실현, 그쵸? 이러한 욕구가 충족됐었을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프로이드는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는 융의 견해입니다. 자, 융 또한 이런 정신건강, 그쵸? 이런 그 심리학자에서 뺄래야 뗄 수 없는 학자인데요. 융의 견해에 따르면 성격 전체를 우리는 정신이라고 융은 해석하고 있고, 이는 개인을 구명하고 그 사회적, 물리적인 환경에 뭔가 적응시키는 이런 지침의 구실을 하는 것이 성격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런 성격이 바로 어떠한지에 따라서 정신이 건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 특히 융은요, 무의식 세계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무의식의 바탕을 둔 뭔가의 목적성,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무의식은 드러납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의식적인 것들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내면 속에 깔려있는 이 무의식, 뭐 꿈으로 나타나고 또는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불쑥불쑥 본능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렇죠? 이런 무의식을 잘 알아내고 이들을 잘 잠재우거나 이들이 그러니까 이 무의식에서 무엇을 바라는지를 잘 끄집어내면은 현실 세계에서의 정신 건강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융 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융이 말하는 건전한 성격이란, 다시 말해서 정신 건강하다라는 의미란, 이러한 정신이 건전한 네, 이런 성격이란 무의식의 이런 세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감독,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통제, 지시를 잘 하는 상태를 건전한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무의식에 억압된 이런 억눌림 이런 거를 모르는 채 현실 세계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성격으로 표출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정신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예를 들자면 과거에 이런 그 부모로 인한 심각한 폭력 상태나 이런 것들이 계속 10대, 20대 때까지 지속적으로 억압된 상태예요. 자, 그런데 학교를 대학을 오거나 이제 취업을 했어요. 직장을 살아갔었을 때. 이것들이 무의식으로 쌓여 있다는 것을 내가 억누르고만 있는 거죠. 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그런데 어떤 특정한 말이나 단어나 어떤 네,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갑자기 사람이 폭언을 하거나 또는 억누르고 있다가 지나치게 뭐를 한다라든지 이상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에서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에서는 성격을 분석하다 보면은 무의식의 이런 지배되어 있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 자, 의식적으로 뭔가 감독하고 컨트롤 지시가 잘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네, 건전한 성격이냐 또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 불건전한 성격이냐로 네,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릭슨의 견해입니다.
자, 에릭슨 학자에 따르면 정신 건강의 척도를 일생의 각 발달 단계에서 습득되는 신뢰감을 주는 형태다라고 따르는데요. 자, 여러분들 신뢰감과 반대말은 뭐죠? 불신감, 그쵸? 자, 이 정신 건강을 좌우하는 척도는 발달 단계 습득되는 신뢰감입니다. 여러분들 신뢰감은 언제 생겨나죠? 지금 이 나이? 성인기? 청소년기?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신뢰감이라는 것은 태어났었을 때 영아기입니다. 자, 발달 단계에서 그러니까 영아기부터 신뢰감을 형성하는데요. 자, 영아기 때는 누구와의 신뢰감이 초점이 되죠? 맞습니다. 주 양육자인 부모입니다. 자, 이 영아기에 태어났는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습니까? 배가 고파요. 앙 울고. 응아를 했어요. 치워주세요. 앙 울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때 신뢰감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주 양육자인 엄마나 부모, 그렇죠. 주 양육자가 우리 아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즉각 욕구를 해결해주고 응아를 했구나. 네, 빨리빨리 기저귀를 갈아주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거. 기분 좋은 이런 감정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네, 일관된 양육, 이 아이의 요구에 즉각 반영해줘서 이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이 주 양육자로 인해서 우리 엄마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슬플 때를 알고 즉각 나 욕구를 해결해 주는구나. 이 세상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세상 사랑할 만하구나. 라는 초기 신뢰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런 그 신뢰감 형성이 한마디로 말해서 안정 애착이 형성되는 거죠. 자, 물론 제가 이제 영아기 발달 단계 신뢰감을 설명했지만 이거 외에도 그쵸? 뭐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시기인 청소년기, 그다음에 성인기를 쭉 거치면서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 사회 속에서 내가 신뢰감을 형성하는가, 불신감을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정신건강의 상태가 달라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어른들이 과연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 척도로서 신뢰감 이런 거 외에도 자율성, 요거는 언제쯤 형성되나요? 그쵸, 유아기에 습득돼야 될 거. 그 다음에 진취성, 근면성, 요건 아동기. 그 다음에 자아의 이런 주체성, 그 다음에 뭔가 친교 능력, 그 다음에 생산 능력, 이런 다양한 정신건강의 척도를 에릭슨은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학자는 이제 올포드입니다. 자, 올포트의 견해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무의식의 힘에 의한 통제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얼마든지 스스로 통제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무의식적인 갈등에 의해서 조정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올포트는 건강한 사람은 이상적이고 의식적인 상태에서 늘 제대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자기를 지배하는 힘을 잘 알고 통제를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될까요? 그쵸? 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지각과 인식이 효율적이고 정확한 것이 특징이며 과거, 트라우마나 이런 무의식에 구속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며 현재와 미래를 스스로 잘 계획하고 추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프트가 말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추구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학자는 설리반입니다. 설리반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인간 성격의 이런 지배적인 주체를 인간관계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다. 자, 성격이란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분석될 수 없습니다. 너 성격이 어때? 제 혼자 어떤 행동을 하고 혼자 밥 먹고 TV 보는 걸 봐서는 제 성격이 어떻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성격은 제 이성 교제의 관계에서 보면 제 성격이 어때? 엄마와의 관계에서 저 아이는 어떤 성격을 보이네? 또래 집단에서 저 아이의 행동 패턴을 보면은 제 성격은 어떨 것이야.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의 한 인간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리반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타인과 현실적으로 통합적인 관계를 맺는다. 정신적인 건강한 사람은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고 통합적인 사고 체계를 통해서 관계를 잘 유지한다. 자, 이렇게 병리적인 사고와 또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항상 헌신적으로 관계를 돈독히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이런 좋은 관계를 잘 형성한다. 입니다.
자, 이렇게 그 현상학적인 이론가들의 견해에 따르면요. 그 특히 욕구와 관련된 욕구 단계를 나눴던 뭐 메슬로라든지 또는 그 인간 중심, 그쵸? 심리학자인 로저스 이러한 현상학적인 이론가들에 따라서 정신 건강의 초점을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기능에 두고 있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총 10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과연 여러분들도 이 10가지 중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체크를 하는지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현상학적인 이론가들에 따르면 첫 번째, 보다 적절한 현실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현실을 잘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자신과 타인 그리고 현실을 수용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나도 받아들일 수 있고 타인도 받아들일 수 있고 현실 상황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내 감정을 인식하고 행동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중심적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뭔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려고 한다. 다섯 번째, 개인적인 일상생활에 굉장히 충실하다. 그리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아, 이 집단에선 저 사람이 그럴 만하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간에 대한 존경심과 유대감과 적개심이 없다. 한마디로 인간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물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새롭다. 그러니까 늘 고정된 사고,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 사물,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 인식, 이해가 새로운 방법으로 융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어쨌든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 이런 측면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그렇죠?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조직에 투입됐었을 때, 조직에 잘 순응하는 거, 조직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특징은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이렇게 관계를 밀접하게 잘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자연과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좀 신비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봄이 됐죠. 봄의 꽃, 나무들을 보고 봄이 되었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겠죠. 자, 2주차 1강 수강하신다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